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는 2022년 대통령 과학장학금 20주년 동문회 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를 받진 않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가운 분들이 특히 20기 우리 신입 장학생 여러분들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모이셨네요. 지난 2003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올해 20주년을 맞는 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모든 기수의 장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움 주신 한국장학재단에 제가 대신해서 감사 인사 함께 드리겠고요. 처음이시죠? 네. 오늘 하루 힘겨우셨나요? 네. 이렇게 모이시니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걸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후배 만나보고 또 동료들 오랜만에 함께 만나보고 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즐기는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도 함께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문 계열이고요. 수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경이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 뵙고 있는데 특히 아침에 만나 뵙던 20기 장학생, 아직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공계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인정받은 선후배 간, 동기 간 상호 교류를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동문회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오늘 이 밤의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대통령 과학장학금 20주년 동문회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축하 메시지부터 함께 전해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직접 함께하진 못하셨습니다만 이 자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 여러분, 오늘 동문회 밤 행사 개최를 축하합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은 2003년 첫 선발 이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2,81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학적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선배들과 당찬 포부로 이제 막 과학자의 길에 오른 후배까지 오늘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는 기술 패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경쟁과 자립의 대전환기를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입국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과학기술 핵심 인재가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학자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장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20주년이니까 일기 선배님들은 교수님이시고
20기 장학생들은 학생이고 이제 정말 우리 동문에서 선배가 돼서 끌어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함께해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통령 장학금 20주년 UCC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과학자의 탄생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과학자로서의 삶은 생각보다는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대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가서 상을 못하거나 혹은 학교 대표가 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좌절들을 계속 겪게 됐었죠.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든든한 뒷받침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의생명공학과 관련된 전자공학 이외의 다른 공부나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기 장학생으로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사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과학자로서 출발할 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20년 동안 계속 지속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의 출발은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과학자가 성장해서 사회에 무언가를 환원하기까지 정말 사회에 많은 지원과 관심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훌륭한 과학자들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함께 해왔던 우리 장학생들의 면면을 얼굴 모습들을 또 함께 모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탄생할 주인공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함께 모이는 자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늦은 시간이라 벌써 좀 시장하실 텐데요. 식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고 또 20기 우리 장학생의 꿈과 포부를 듣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식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7시 50분부터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담소도 나누시고 밥만 드시지 마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뵙고 싶었던 선배 교수님들도 찾아뵙고 얘기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선배님들의 발표도 듣고 그리고 우리 신입 장학생이죠. 20기의 포부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늦게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다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드시면서 발표 들어보시고 또 담소도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공계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과학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선배 대통령 과학 장학생 여러분들의 강연 청해 들어볼 텐데요. 먼저 5분 중에 첫 번째 발표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제1기 대통령 과학장학생 김진식 교수님의 강연입니다. 네, 김진식 교수님께서는 동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임하시면서 20기 후학 양성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김진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에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융합연구 전문가라고 제
나름의 소개를 드리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발표 순서고요. 먼저 제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갖고 성장해 왔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아래쪽부터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전기전자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후에 그 키스트라고 하는 데에서 박사후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생기원 그리고 2017년도에 동국대학교에 조인해서 지금 의생명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얘기로 들어가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 기관 소개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거의 1 2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고려대학교고요. 대부분 동국대학교라고 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장충동의 캠퍼스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여기 일산 지역에 있는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드 캠퍼스고요. 이 바이오메드 캠퍼스는 지금 보시면 동국대학교 병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과대학들, 제가 속해 있는 바이오시스템대학, 그리고 약대, 한의대, 의대가 모여서 기초연구부터 실제 임상연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분야의 연구부터 그리고 실제 검증이 많이 필요한 임상연구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걸 하는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바이오엘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랩이라고 하는 랩을 운영을 하고 있고 바이오 그리고 MEMS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플레임을 좀 말씀드려 보면 바이오, 나노 그리고 마이크로 일렉트리컬 앤 메카니컬 시스템인데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매크로월드라고 하면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그런 월드에 똑같이 전기적, 기계적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이 이 ME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전공한 것이 전기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월드에 있는 것들을 마이크로월드로 바꿀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반도체 기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크로월드의 것들을 마이크로월드로 사이즈 리듀싱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작게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저는 지금 의생명공학과에 있기 때문에 뭔가 매크로월드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랩 스케일에서 무언가 진단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검증해내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칩에다가 작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미세 유체 칩이라던가 바이오 센서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질병들을 진단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학생들하고 저희 박사과정들이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연구 내용 소개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조금 더 다 이렇게 통합해 보면 그 실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을 디지털 신호로 다 바꾸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질환이나 질병이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저렇게 디지털화된 신호들로 바꾼다거나 근육 혹은 멘탈릭한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신호들로 바꿔주는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저희 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너 칩이라고 하는 랩 스케일을 마이크로 스케일로 다운한 그런 칩들을 가지고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림들 보면 뭔가 바이오스럽지 않은 뭔가 반도체스러운 서킷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 등장을 하고 있고
저희 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런 소자들, 가운데 있는 이런 소자들을 만들고 거기에 프로틴들이 왔을 때 어떠한 일렉트리컬한 이펙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저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런 진단들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예제만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진단과 관련된 예제도 맞지만 여기 안에서 그 바이오 분야에서 전기공학도가 전자공학도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치매 중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을 들여다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어떤 펩타이드가 뇌에 점점 침착이 되어서 걔네들이 플락을 형성하고 그게 톡시티를 나타내면서 뉴럴 데스를 그러니까 뇌 세포가 죽어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지 장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20대, 30대부터 진행을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질환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 빠르면 40대, 그다음에 뭐 6, 70, 80대 실제로 저런 어떤 증상들이 발현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보다 빨리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혈액 안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측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혈액 안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바이오 매트릭스들 때문에 신호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트라이했던 것들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 여기 지금 오른쪽에 E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포함해서 혈액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펩타이드들, 그 다음에 프로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인데요.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랩 스케일에서 실제 실험실에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작은 사이즈 아밀로이드 베타만을 추출해낼 수 있는. 하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랩 스케일을 다운해가지고 칩 안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칩 안에서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펙트가 있는 그런 펑션들, 그런 구성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유전체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힘들을 이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녀석만 이렇게 쏙쏙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옵티마이즈된 조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두 개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바를 봐주시면 그 노력의 흔적이 조금 있는데요. 요 빨간색으로 된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의 혈액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NC라고 해서 노멀 컨트롤, 그러니까 정상인의 혈액을 가지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건을 잡은 전기영동 힘을 주었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비교를 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첫 실험이니까 힘 다 주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자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걸 봐주시면 되냐면 이 빨간색 그래프의 오른쪽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의 오른쪽 거가 실제로 다른 샘플들의 힘을 주어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어졌던 AD에서 나름 조금 높은 수준의 결과를 획득을 해서 뭔가 되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 실험한 거 말고 대조군이 필요한데 그 대조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힘을 주지 않고 측정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의 왼쪽 것들을 가지고 그 대조군 실험을 하게 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AD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환자군에서 지금 보시면 인텐시티가 노멀 컨트롤보다 더 낮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거꾸로 된 결과였죠. 그래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팅을 못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사장되는 기술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모이지 않았을 때, 특정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대비로 힘을 주게 되면 더 올라가는 형태들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이 레이시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접근을 하게 됐죠.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녀석에서는 저러한 증가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 증가율이 만약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다라면 1에 가까울 것이고, 그것이 아닌 증가하는 양이 많다라는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증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퍼블리시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바이올로지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기적인 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바이오 물질들을 원하는 형태로 뭔가 획득을 한 다음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이러한 결과들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예제를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도 그 웨어러블 기반의 센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는 첫 번째 스트레인 센서라고 해서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조금 잔인한 사진이긴 한데 방광의 내압을 측정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쥐의 방광의 팽윤도, 얼마나 방광이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그런 센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심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템퍼러처 센서들, 어린아이들의 온도를 측정을 하기 위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저런 것들을 수행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전도를 측정을 하는 그러한 센서들도 역시나 만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가락의 움직임들을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저런 근전도 시그널들을 저희가 만든 전극을 통해서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바이올로지컬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 전기전자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미세 유체칩이라고 하는 작은 칩에다가 역시나 전기적인 힘들을 활용을 해서 세포의 똥이라고 알려져 있는 엑소좀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분리하고 측정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역시나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유체역학적인 기술들, 지식들만 활용한 게 아니라 전기적인 힘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분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길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0기이신 후배님들께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사회생활을 한 내용들을 한번 그 바탕으로 한번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IEEE라고 하는 세계 국제 전기전자학회에서 만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커리어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그런 어떤 잡지, 논문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장에 이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에 강점을 가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처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나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을 전공을 해서 실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뭔가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소자라든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그러한 전문가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아래쪽에 테크트리를 탄 사람인데 실제 저 BME를 가르치는 학과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 학생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에 따라서 뭐가 하나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벽히 결정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선택들은 조금 이렇게 오픈된 결말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대학을 갈 때 생각을 해보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때는 그래서 이공계 가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냥
나 원래 해오던 게 이거니까 그냥 내 길 가볼게, 나중에 볼게 라고 했는데 결국에 시간 지나보면 지금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건 들어보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잘 하시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지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20기 장학생 중에 의생명과학과로 진학을 해서 또 의생명과학자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함께 인사 나누고 또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진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청해 듣겠는데요. 역시 제1기 대통령 과학 장학생입니다. 이정우 단장님의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우 단장님께서는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 혁신연구단 단장이자 연구위원이시고요. 이공계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정우 단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장학생 1기 이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20기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오늘 20기 학생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제목을 오늘 대통령 과학장학금 20주년 축하하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스태피라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데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처음 몰랐는데 저희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이제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발표하신 김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또 뒤에 발표하신 선배님들이 과학기술 직접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런 과학기술들이 잘 연구되고 활성화할 수 있게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로 이제 학석박을 졸업을 했고요. 간단하게 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스태피에서 일한 지는 한 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첫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 입사하기 전에는 제가 카이스트 기업가정신연구센터에서 한 포닥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요. 이제 아까 그 장관님도 나오셨지만 제가 과학기술 정통부에 1년간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공 어공 이런 표현을 쓰는데 늘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네, 저는 1년 동안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예타라는 R&D 예타.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500억 이상 지금은 1000억 이상 늘었는데 이제 그런 대규모 사업들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일을 한번 이제 1년 동안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저는 정책 연구도 하고 있지만은 저도 앞으로 교수도 저희가 또 희망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꾸준히 대학생들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또 UST라는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창업 이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공학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전공을 했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제 entrepreneurship이라는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여기 다 계신 분 다 공돌이 저도 공돌이다 보니까 그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었고 사실 저는 완전 토박입니다. 해외 경험이 하나도 없다가 그 아헨공대라고 독일에 있는 거기서 이제 기업가 정신 거기 센터가 있어서 저도 운 좋게 한 3개월 정도 교환 연구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여러분들 그 유럽은 90일 이내는 무비자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89일 채워서 무비자로 파견 연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 창업 생태계,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정책, 그다음에 이런 것들 과학기술 혁신 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그 카이스트 후배님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동아리 되게 많이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둘리, 카이저, 그다음에 KGB는 뭐냐면은 제가 일반고 나왔거든요. 저는 과학고 출신이 아닌데 카이스트 제너럴 하이스쿨 바스켓볼 팀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반고 출신 농구팀. 왜냐면은 다 무슨 과학고 팀 이렇게 다 과학고 출신 팀들이 많아서 네 KGB라는 팀 만들었고 KGS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사커 팀.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테니스도 열심히 좀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벌써 이제 시간이 20주년 됐구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2 월드컵? 네. 네, 아마 영상으로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네, 그 이번 월드컵은 다 보셨죠? 네, 이번 월드컵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혹시 여러분들 이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네,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카이스트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카이스트라는 존재를 알고 와 막연히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고를 뭣도 모르고 지원을 합니다. 네, 네, 떨어졌어요. 서울과학고 지원에 떨어지고 또 제가 카이스트를 이제 2002년도 2002학번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학고는 2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도 못 모르고 또 카이스트 썼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 아닌 재수를 해서 3학년 때 다시 카이스트 도전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천만다행인.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서울과학고에 합격을 하고 카이스트를 갔더라면 제가 이게 막 2002학번이 됐겠죠. 그러면 제가 대통령 장학생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서울과학고 떨어지고 카이스트 떨어지고 해서 제가 정말 운 좋게 대통령 장학생 1기로 네, 그래서 제 바로 위탁번 선배들은 뭐 꽈탑을 해도 막 10만 원밖에 장학금 못 받는데 저는 4천만 원 장학금 받고 다녀서 되게 부러워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어디 떨어지거나 하는 게 너무 꼭 나쁘지만은 않다.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좋은 행운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대학교의 그 로망, 캠퍼스 생활, 뭐 열심히 뭐 물론 밤새 공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카이스트 친구들은 다 과학고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물리 시험 날이면 물리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리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왜냐하면 그 친구는 물리 경실했으니까. 뭐 수학도 다 미적분을 다 배우고, 그래서 저는 죽어라 해도 항상 저 점수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대통령 장학생 그 커트라인에 항상 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친구들, 또 재밌게 놀 수 있었고, 여러분들 혹시 이 게임 아시죠? 네, 고전 게임. 네, 스타크래프트 그 기숙사 생활에서 방대방으로 막 3대3 배틀넷 막 천판에서 뭐 900승 100패 막 이렇게 하고 뭐 재밌게 되게 놀았던 기억도 있고, 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KGB, KGS 그 교내 대회에서 우승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좀 아시는 또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대장금,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딱 그 2003년도에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여기 이영애 배우가 나온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 대장금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장학금을 주지?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제가 장학금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딱 쳐보면은 뭐 성적은 우수하지만 뭐 학생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강남 학생에 보조해주는 돈, 그 다음에 뭐 연구를 돕기 위해 장려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장학금을 뭔가 권리자 혜택이 아니라 항상 저는 그게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이게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물론 공부 잘해서 잘 받는 게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공부 잘하는데 왜 나라가 나한테 돈을 주지? 그래서 그 돈을 주는 바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나라에 기여를 하고 공헌하라는 그 의미에서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자 몇 배 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훌륭하게 성공하셔서 그 빚을 또 갚아가시고, 또 그걸로 또 여러분 후배들이 또 많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으면 그런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페이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일반고를 나왔고 뭐 경시의 경자도 모르고
맨날 경시대에 나가면 저는 빵점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까 제가 수리 능력 그 수능 그 시험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저는 고2 때까지만 해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수학에 80점 만점에서 40점을 맞았거든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데 제가 수학, 과학을 좋아는 했어요. 잘 하진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제가 그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나 같은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하는 학생한테 왜 장학금을 줬을까? 전 처음에 전산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카이스트도 막 별명이 제 카이스트 별명이 카이스트 체육 특기생이다. 예, 체육 잘 들어갔다. 예, 근데 그 제가 아마 기억에 나는 게 그 대장금 면접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면접위원분들이 제가 그때 과학 에세이를 써냈는데 여러분도 지금 과학 에세이 쓰나요? 혹시 지원하실 때? 예, 그때는 이제 뭐 에세이 같은 걸 써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 그런 과학 기술이 우리가 뭔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데도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인다. 그래서 정말 과학 기술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파괴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또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데 쓰이는 게 중요하다. 약간 그런 내용의 에세이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제가 운 좋게 대장금이 되실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노벨상의 근원을 아시죠? 노벨이 왜 노벨상을 만들었는지. 예,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해주려고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한테 상을 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앞으로 올바르게 쓰는 과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를 잠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그런 혁신 창업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태피 영 이노베이터 스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배달의 민족 대표님, 뭐 리멤버 개발하신 이제 카이스 선배님이시거든요. 명함 관리 앱, 그다음에 정육각이라는 또 김재현 대표님 또 우리 후배고 그래서 그 후배들이 다 비슷한 또래인데 막 매출이 막 몇백억씩 막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젊은 기업가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권유를 드리는 거는 뭐 나중에 뭐 대기업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공무원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스타트업 혹시 여기 나중에 스타트업 해보고 싶다, 난 창업해보고 싶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한테 나중에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면은 저도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근데 한 번쯤은 그 인턴 같은 걸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방학을 활용해서. 왜냐면은 뭐 대뜸 제가 스타트업에 취직하라고는 못 하겠어요. 근데 인턴을 해보시면은 그 스타트업만의 굉장히 고유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옥상에 가서 바베큐 파티도 막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하고 서로 이렇게 거기는 이름 불러요. 서로 뭐 누구님, 정우님 이렇게 대표님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거기 막 회사 안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음료수, 맥주도 마음껏 갖다 먹고 이런 스타트업만의 고유한 문화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스타트업도 굉장히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저는 중소중견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강할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이런 연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R&D 연구 개발을 어떻게 정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따가 행사 끝나고 저한테 또 와서 안축도 해주시고 또 명함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관련된 뭐 대외 활동으로서 제가 아까 강의도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오른쪽 여기 위에 보이는 화면이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세미나에서 발표들도 하고 있고 요 왼쪽 아래는 제가 그 OECD 그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 제가 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 나라에서 혁신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데 약간 그 분위기가 비정상회담 하듯이 네모나게 뚫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 코리아라고 이제 프랑스 표기죠. 코레 요거를 이제 발언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 세워서 들면은 발언하고 이런 식의 이런 회의를 한번 하고 온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기부에서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거기 멘토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멘토링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저 말고도 많은 멘토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후배님들, 네, 저도 뭐 일기지만 저한테도 스스로 하는 어떤 조언, 셀프 조언이자 당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공부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하시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개발하시라. 네,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또 뭐 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진로를 고민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연구실을 고르는 고민도 있고 취업을 하는 고민도 있지만은 그런 걸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테이블에 계신 분들 서로 연락처도 꼭 교환하시고, 네, 또 선배님들도 아까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시되 어쨌든 결정은 내가 후회가 남지 않게 자신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뭐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끊임없이 도전하자. 예, 여러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장학금을 받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장학금 이제 뭔가 갚아야 될 빚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원하는 게 단순히 제가 뭔가 돈으로 갚자라는 말을 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시고 각자 기여를 하는 게 최고의 기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마지막으로 정말 올바른 인생과 가치관을 지닌 대장금이 되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죠. 과학기술의 양면성. 그래서 과학기술을 정말 좋고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그런 대장금이 저도 스스로도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장학재단에 이제 드리는 바라는 점, 네, 이거는 일단 오늘 행사를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준비해 주신 장학재단 분들께 한번 박수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정말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이건 절대 재단분들한테 일을 드리려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온오프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 대장금인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도 물론 중요하고, 또 뭐 기수별, 뭐 학교별, 전공별, 여러분들 지역일 수도 있고, 뭐 취미별, 관심 연구 분야별 이렇게 서로 좀 그때그때 모임을 자발적으로 하고, 혹시 그런 모임이 있다면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뭐 소액이나마 좀 이렇게 일부러 매칭을 지원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중에 연말에 이런 또 모임에 우수 활동 소모임을 시상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기수별 명단과 주소록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배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각 기수별 혹시 가능하다면 기장이라든지 부기장도 선출하셔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기수들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각자 또 수시로 업데이트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저희가 서로 연락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뭐 기부도 좋고 재능 기부도 좋고 뭐 봉사활동도 좋고 멘토링도 좋고, 여러분들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우리들이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대장금의 이름으로 우리가 희망자에 한해서, 이거 절대 강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대장금의 이름으로 좋은 또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나가면다면은 또 그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 제가 연락처 남겨놓고 했지만은 이따가 뭐 행사 끝나고 저기 3번 테이블에 있으니까 네, 오셔서 뭐 명함도 서로 교환하고, 또 아마 여기 저 형이 대장금이었어?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보셨을 때 너 대장금이었어? 나도 대장금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진작에 우리가 서로 몰랐을까.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시고, 또 지금 자기 테이블만이 아니라 또 옆 테이블과도 또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부럽네요. 이렇게 그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완전히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후배들이 먼저 다가가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조언도 들어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객원 대장금으로 좀 끼워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단장님. 계속해서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기 대통령 과학장학생 김수란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수란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이공계 후학 양성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물리교육과 교수님 김수란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수란입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 장학금 이제 2기에 됐었고요.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는 제가 이제 장학금 받고 나서부터 이제 학부를 지나서 대학원 그리고 포닥 그리고 이제 현재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받아서 이런 길을 쭉 걸을 수 있게 됐었는데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들으시면 제 과가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물리학과라면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이제 물리교육과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분명히 과학장학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문대에 있는 것 같은 교수님이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잠깐 하면요. 이 얼굴과 제 얼굴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에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대장금을 받고 시작했던 게 이제 포항공대에서 이제 학사, 석사, 이제 박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항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받고 나서 포항에 또 잠깐 있다가 이후에 이제 하버드에 가서 이제 포스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북대에 있게 되는데요. 어쩌다 보니 엠블럼이 다 그냥 빨간색인 대로만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물리 교육에 있는데 아까 이제 다른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신의 길을 약간 오픈 마인드로 보라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온 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다 이제 과를 설정하셔가지고 이제 대학에 오셨고 이제 앞으로 내가 대학원을 가면 어느 전공을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일단 그때 느낌 오는 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전 처음에 석사를 이제 생물물리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잘 보이진 않군요. 네, 생물물리 실험을 하다가 나는 생물은 좀 아닌가 보다. 의생명공학과 교수님께 좀 죄송하지만 생물은 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고체물리 이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 이제 이론으로 완전히 바꾼 케이스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까지 또 자연대에 있다가 포닥 생활은 또 어쩌다 보니 이제 공대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에서 배터리 연구를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또 이제 경북대에서는 사범대에 와가지고 이제 물리교육과에 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리교육과에서 물리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요. 역시나 이제 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커리어 패스를 가지면서 제일 처음에 이거를 이제 든든하게 지원해줬던 게 바로 여러분도 다 같이 받으신 바로 대통령 과학장학금이고요. 그래서 나름 자랑스러워서 책장에 이렇게 해놓은 제 이제 집에 있는 사진 제가 찍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사진이고요. 그리고 실은 이후에도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과기부에서도 지금 여기 같이 있는데 제가 이러한 길을 걸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대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받았던 건 이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또 이종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꼬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석사를 3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다가 이제 꼬여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3년을 하게 된 건데 그 덕분에 이 장학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생긴 게 201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뭔가 완벽한 길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좌충우돌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안 생겨도 뭐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의 걸 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나갈 때는 아마 이거 나중에 지원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보이진 않군요. 역시나 과기부에서 있는 이제 박사 국외연수 지원에 해당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받고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많은 빚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공헌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그러면 이런 길 하면서 어떤 길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시면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제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이거를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수소, 헬륨, 이렇게 무슨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놔두면서 제가 이제 랩에서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런 거 합니다. 여기 주기율표가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되게 옛날 영화긴 하지만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비스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탁 넣으면 얘가 뭘 해주냐면 이렇게 디스프로시움을 몸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걸 해가지고 물성을 막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팬시하게 말하면 이걸 하는 거고 실제로 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게 할 수 있죠. 이런 클러스터 시스템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알고 싶은 물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네들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거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고 다만 조금이라도 꿈꿔보고자 제가 있는 그 학교에는 자비스라는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안 보이지만 자비스 1, 2, 3 이렇게 쭈루룩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이제 슈퍼컴퓨팅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키스티라는 슈퍼컴퓨팅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하게 되느냐 여기서 양자 물리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양자를 배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에서 파티클 이너박스 문제를 풀면서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야 하다니라는 싶은 생각을 들었을 텐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고체 내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파티클 하나 자체도 어려운데 여러분 고체 내에 있는 입자의 수는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약간 수도 슈레딩거 방정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이 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콘샴 이쿠에이션이라는 거가 있고요. 이분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뭐가 좋으냐? 바로 이제 원자 단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방금 그림처럼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제 배터리 연구 중에 하나였는데 이 격자 내에서 이런 나트륨 이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험이랑 계산이랑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만든 계산 조건이 실험을 잘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실험 예측하거나 이제 비교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리하면 이런 수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격자의 약간 그 옹스트롬 단위에서 이러한 일들을 예측하고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첫 번째는 여러분 고체 내에는 원자 핵이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개의 특성을 본 다음에 곱하기 n을 하면 되니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보통 항상 어려워지는 건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전자들 간의 인터랙션이 센 애들을 우리는 스트롱리 콜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물질들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초전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보통 이제 말하는 게 전자의 스핀과 차지랑 오비탈이랑 레티스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얘네들 간에 이제 서로 콜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창발한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 할 때까지는 딱 요렇게까지만 이제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이제 공대에 갔다 그랬었는데 공대에 가서는 배터리 쪽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혀 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게 이러한 콜레이티드된 시스템이 배터리 소재로도 똑같이 다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위금속 산화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현상들을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제 포닥 생활까지 했었고 이후에 이제 경북대 와가지고 또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계산만 하지 않고 계산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까지 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하길래 굳이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아마 이제 컴퓨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고체나 어떤 소재에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면서 대용량의 계산 데이터가 이제 오픈 소스로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뭐 요즘 이제 약간 옛날 단어지만 게놈 프로젝트처럼 요즘에는 이제 머티리얼스 프로젝트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물질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의 데이터를 다 이제 긁어와가지고 나는 이걸로 머신러닝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것까지 사람들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리뷰 페이퍼가 나올 정도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주 많이 이제 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그래서 학부생이랑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나 논문을 파냈는데 운 좋게 표지 논문 설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로 계산한 거를 또 데이터로 머신러닝을 처리해가지고 새로운 물성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짧게 준비해봤었는데요. 네, 이거를 처음 시작한 것도 공대에 갔는데 그때 이제 포닥 지도 교수님이 초전도체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초전도체라는 건 아마 알고 있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정 온도가 되면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죠. 근데 그 중에서 구리 산화물이 된 초전도체의 그러니까 왜 그 온도가 나오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거의 원리를 밝히신다면 노벨상은 확실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그런데 이러한 온도랑 어떤 특정 물성들이 좀 연관이 있어 보인다 뭐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을 냈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톡을 다니다 보니까 늘 받는 질문이 그래서 여기 있는 TC 이 온도의 값을 실험을 쓴 거냐 아니면 너가 예측한 거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진짜 예측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머신러닝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대에 와서 다른 또 여러 학생들 교수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해서 이 Y축을 드디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이제 구리 산화물에 대한 TC를 예측하는 게 아직도 엄밀하게 따지면 뭐 이렇게 해밀토니안 풀어가지고 하는 거에서는 안 됐지만 이렇게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게나마 어쨌든 이런 임페리컬한 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제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고체 물리 연구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원자 단위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 여러분은 이제 데이터가 모이는 곳에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데이터가 뭐 많아서 좋지만 꼭 재료 쪽에서는 엄청 많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그냥 이렇게 정성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자랑하자면 이렇게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에서 한번 보도 자료가 나갔고 경북대에서 한번 보도 자료가 나가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약간 조언을 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의 리액션은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였었는데요. 그래도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수들이 있으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학부생인 분들도 있고 이제 이미 대학원생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 커리어 패스에서 제가 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돌이켜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까지 이제 학부생이라면 특히나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책이 이렇게 있죠. 물리학 2를 가지고 와봤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이미 문제들이 다 예쁘게 있고. 그리고 답을 이제 뒷장을 딱 보면 답이 열심히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실은 연구를 가게 되면 이제 뭐 이게 파인만이 문제풀이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적고 생각을 열심히 한 다음에 답을 적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은 요걸 보면 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 질문 설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미 문제가 주어져 있지만 여기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이 있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오리무중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좀 재밌는 것들이 파지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갈까요 말까요 고민한다고 한다면 뭐 저는 공부만 끝내기보다는 연구까지도 해보는 게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태스크가 있고 딱 그거를 하는 것만 트레인 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면서 이게 좌충우돌 해보고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본다라는 게 또 어차피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대부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그런 쪽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결국 교수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대학교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대학생이 대학원생이 되어 있겠죠. 요즘에는 뭐 탈출일지라고도 이제 된다고 하는데, 근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떤 내가 연구실에 가야 좋을까, 어떤 분야를 내가 하는 게 좋을까. 뭐 세팅이 된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뭐 아까 제 커리어 패스에서 보시다시피 뭐 일단 느낌 온 대로 갔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게 가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건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논문을 내고 있으시고 얼마나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논문이 한 학생한테서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학생한테 나오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시면 여러분의 연구실 생활이 조금 이제 상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물론 이제 근데 그런 것보다 직접 참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학부 연구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연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한테 거기 참여 있는 선배들한테 적극적 생활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N수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얼마나 믿을 만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4배 N수가. 그 다음에 이제 저 대학원 하면서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좋았어요. 제 이름이 걸린 어떤 출판물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뭐 제가 뭐 길어야 100년 살겠지만 뭐 이런 저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어떤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점이 굉장히 논문을 쓰는 첫 논문 썼을 때 그런 즐거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하시면 이제 PhD란 타이틀을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적을 달성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박사후 연구원을 보통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역시나 연구실 홈페이지를 확인하자인데 어떻게 하면 그 박사후 과정을 가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어떤 교수님들이 커넥션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없는 경우라면 역시나 연구실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지도 교수님의 커넥션으로 간 건 아니고 그냥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연구실에 다 홈페이지 다 뒤져가지고 잡 포지셔닝 이렇게 오프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냥 무작정 메일을 한번 보내보고 답이 안 온 것도 있었지만 다 운 좋게 이제 답이 닿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포스닥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이제 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요즘에는 또 이제 대면 학회 슬슬 하니까 학회 가셔서 교수님들 만나서 포닥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여러분이 장학금을 뭐 이게 전 들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고 가시면 또 유리하니까, 예를 들어 박사후 국외연수라는 뭐 이거는 장학금이라긴 하긴 약간 과제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개인적인 거였었는데 포닥을 얼마만큼 교수가 언제 될 수 있는지를 되게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힘이 됐던 거는 35가지만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안 되면 뭐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스스로 기한을 정하는 게 저한테는 좀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포닥이라는 게 되게 불안정한 시기라서. 다음에 이제 되면은 저는 이렇게 3개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스타트업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스타트업 더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교수나 이제 연구원 회사 이렇게 연구원들이 다 이제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역시나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하이브레인넷이 있어서 혹시나 지금 포닥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들어가셔서 어떤 임용이 채용 공고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삶은 계속 지속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행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포닥할 때는 그래도 이만큼 연구했는데 그 조교수가 되니까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다 쪼개져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상태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나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장학금 받아서 쭉 여기까지 왔는데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뭘 할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는 건데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지원하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고 아까 말했던 뭐 글로박사 펠로우십이라든지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또 된다고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원에 오면서부터는 특히 이런 운이 들어온 연수도 되게 많아져서 뭐 잘 돼도 자만할 거 없고 잘못돼도 꼭 다 내 탓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때 느낌 오는 대로 그냥 가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금 장학금 받으신 걸 축하드리면서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수란 교수님 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후배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제4기 대통령과학장학생 서지혜 연구원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서지현 연구원께서는 현재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기술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파트에서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지현 연구원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그 대통령 과학장학생 20주년 기념 회사를 맞아가지고 강연을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장학생 후배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경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 좀 짧게 드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를 왔기 때문에 이제 연구 과정에 대해서 대학원 부분하고 이제 회사 와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선택 경험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통령 과학장학생 4기이고요. 06년도에 장학금을 받았었고 지금은 삼성전자 DS 부분의 설비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세하고 있는 일은 지금 뭐 설비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설비 지능화 기술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위는 이제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졸업하고 석사, 박사도 동일대학교에서 신호처리 및 제어 연구실에서 이제 신호처리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연구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신호처리 및 제어 연구실에서 신호처리 부문 전공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형 시스템의 추정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은 없고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말로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이제 추정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디자이어드 값이랑 시스템 아웃풋이랑 비교를 해서 그 이제 시스템 개수를 이제 빨리 그리고 낮은 오차로 그리고 적은 계산량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두고 이제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수의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에서도 분산 추정에 관한 기법을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저는 정말 연구 분야 짧게만 말씀드릴 거고요. 성과는 이제 연구실 생활 한 7년 동안 하면서 SCI 저널이랑 학회 참가 몇 건 했었고 이제 뭐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상 시그널 프로세싱 부분에서도 수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연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바로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진행했었던 연구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논문을 이제 처음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방법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과정을 조금 말씀드려 볼 거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과정이랑 좀 어려웠던 점을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논문을 이제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밟게 되는데 주로 처음에는 그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 그리고 그 레퍼런스 논문들을 좀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코스웍을 좀 열심히 듣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뭐 동료들이나 후배들, 선배들이랑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이제 본인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는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논문 검토부터 해서 이런 게 수식적인 오류가 없는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논문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논문을 작성해준 과정에서 경험한 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연구실 선배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숙제를 좀 내주셨어요. 내가 쓴 논문을 너희들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이제 뭐 수식적인 오류가 있냐, 뭐 문법적인 오류가 있냐 이런 걸 한번 봐라라고 그냥 되게 간단한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좀 그 논문이 연구실에서 쓴 논문이니까 내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공부를 해보고 싶기도 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피드백을 좀 꼼꼼하게 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이제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던 논문의 공저자로 좀 저를 참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논문 작성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선배님이 갑자기 바빠지셔서 이제 제가 또 참여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신규 아이디어 추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교수님이랑 좀 다이렉트로 많이 논의를 하고 이러면서 제 포션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거 논문을 작성을 직접을 하게 됐고 그 논문으로 이제 뭐 석사 졸업도 하고 이제 SCI 게재도 하고 논문상도 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자그마한 기회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이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 논문 작성을 시작으로 이제 7년 동안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문 작성이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제가 스스로 좀 어려웠다고 느꼈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먼저 발표해 주신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뭐 학부생 때까지는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였다면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 연구에 대한 것을 하려 보니까 주제도 직접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설정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점도 또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부랑 연구가 다르다는 점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제가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게 좀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문제 설정을 하고 좀 진짜 재밌어서 논문을 쓰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논문도 실적에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이 부분만 조금 바꾸면 논문이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연구실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좀 회사나 이런 데를 가서 좀 더 실제 현장에서 좀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회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설비 진단 소프트웨어랑 진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반도체 공정 진행 중에 얻을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분석해서 뭐 분석 자동화를 한다든지 설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자가 진단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모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느냐 이런 알고리즘 개발 쪽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알고리즘을 얹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 개발 아니면은 그 알고리즘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제 설정해준 그 껍데기 플랫폼 같은 거를 개발해준 소프트웨어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다에 좀 참여를 한 경험이 있고요. 뭐 회사를 다니면서는 이제 주로 사내 보호 기술 관련 사내 보호 기술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뭐 논문이나 특허 이런 것보다는 좀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좀 보호 기술로 많이 잡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는 신호처리 연구실에서 알고리즘 개발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가 회사 와서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 쪽도 좀 하고 싶어서 관련 자격을 이제 좀 취득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이제 주로 알고리즘 개발이나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신호처리 연구실을 졸업을 했으니까 알고리즘 개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처리하는 거 자체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과정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학교를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회사에 오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익혀야 될 뭐 시스템이나 용어, 도메인 지식 이런 습득이 조금 어려웠던 경험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처리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더라도 어쨌든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뭐 그런 프로세스들도 고려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리소스 내에서 시스템 운영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회사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안정성이나 알고리즘 효율성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 중요성 같은 것도 좀 중요하다고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도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자신 있었던 분야 외에 좀 소프트웨어 개발 쪽도 도전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업무 리딩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야 되는지가 또 이제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 인증 과정 거치면서 설계 단계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는 사실 학부는 전작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뭐 반도체 쪽도 있고 뭐 좀 코딩하는 랩도 있고 뭐 회로 랩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부 때 되게 싫어했던 과목이 반도체랑 코딩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선택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지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앞서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연구 분야는 싫어하는 반도체랑 코딩 과목 제외하고 연구 분야를 선택을 했었고 뭐 논문은 이제 좀 나는 그쪽보다는 좀 사기업에 가서 실제 현장 데이터 보고 싶으니까 뭐 사기업을 선택을 하고 취직을 해서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한번 해볼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가벼운 선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든 느낌이 처음에 제가 저 두 가지 분야를 싫어했는데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그 일이 싫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재밌고 뭔가 제가 저런 분야를 선택할 때 좀 저 스스로한테 좀 한계를 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새로 학부생으로 계신 분들이나 이제 새로 연구를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지레 겁먹지 말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두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기회가 있을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 선배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 분야가 과학 기술 분야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로를 찾고 계시거나 또 고민하고 싶은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선배와의 대화 다음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제4기 대통령 과학장학생 오성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성진 교수님께서는 현재 UC 버클리 대학 수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2016년 젊은 과학자상 수상, 같은 해 포스텍 선정,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 이내에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성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장금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 발표 제목은 보시다시피 발표자 오성진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종류의 그 강연을 보시다시피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제목을 넣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부족한 그 저에게 이렇게 발표를 맡겨주셔서 다시 그리고 이제 그 장학금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발표 순서는 앞에서 하신 것들처럼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어떤 그냥 제가 4기 장학생인데 그 제가 장학금 받을 때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UC 버클리에서 지금 수학과 이제 조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자주 나와 있어요. 고등과학원이라는 서울에 홍릉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비전임 교수, 그러니까 비지팅 프로페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마다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이력을 여러 다른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제 2기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그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대장금을 받았습니다. 4기 장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박사 과정은 이제 해외에서 했어요. 프린스턴에서 수학과 박사를 받고 버클리에서 이제 밀러 리서치 펠로우라는 포스닥을 한 다음에 고등과학원에 이제 3년 들어와 있다가 2019년부터 지금 있는 버클리에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간단한 제 이제 소개고요. 제 이제 연구 분야는 이렇게 비선형 분산 및 쌍곡 평면 방정식, 그러니까 nonlinear, dispersive and hyperbolic partial differential quotients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그 두 번째 파트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약간 권유를 빌리기 위해서 저희의 이제 커다란 수학자 선배님이신 뉴턴의 이제 그 편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 17세기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그 미적분학을 만들었을 때였죠. 그때 뉴턴이 이제 그 미적분학을 이제 만든 다른 주인공 라이프니츠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냈어요. 뭐 6A, CC, DAE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암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보냈냐? 이제 약간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여러분들 이제 과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priority죠. 이제 누가 이거를 먼저 발견을 했느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이 언제 작성됐느냐, 아니면 이제 그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이제 그 퍼블리시하기 전에도 프리프린트라는 거를 이제 아카이브라는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다 다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누가 프라이어리티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17세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널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뭐 세계에서 이제 막 그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주변에서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소통이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그 priority dispute을 이제 resolve 했는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견을 했어요. 했는데 이 발견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거를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발견했다는 거는 이제 클레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한 이제 발견의 핵심을 이제 딱 문장을 써서 그걸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나의 이제 그 경쟁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그러면 아니야 봐봐 하면서 딱 이렇게 보면은 그 문장이 알고 보니까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요결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 뉴턴이 생각한 그 미적분학의 정수예요. 그거를 이제 에너그램의 형태로 보낸 건데요. 이제 에너그램이라는 거는 문장을 쓴 다음에 그냥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알파벳들을 그냥 재배열한 거를 에너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 유명한 거는 그 해리포터에서 그 톰 마블로 리들이 이건 스포일러인데 I am Lord 볼드모트가 되잖아요. 이건 스포일러인데 죄송해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딱 문장을 이제 만들고 그 문장에서 그냥 사실 이 A가 몇 개인지 C가 몇 개인지 D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세서 딱 적은 게 저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뉴턴, 그러니까 그 미적분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 생각한 미적분학의 요체잖아요, 이게.
그럼 그 문장이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 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제가 라틴어를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멋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라틴어를 하지 못해갖고 이것만 봐서는 아직 미적 분할에게 이제 요체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세기에 그 굉장히 이제 훌륭한 러시아 수학자이신 그 아놀드 교수님의 이제 그 번역을 따르면은 다음과 같이 의역이 된다고 합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면 유용하다. 자, 뉴턴이 이제 발견한 것처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한 발견이냐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자연 현상들을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막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행성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꼭 막 이렇게 꼭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 좀 이렇게 랜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무리 그래 보이는 현상일지라도 뉴턴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 현상 자체는 복잡해 보일지라도 그 현상의 변화량들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변화량들 간의 이제 관계가 바로 미분 방정식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그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이제 비선형 분산 및 쌍곡 방정식을 인데요. 이런 방정식은 쉽게 말해서 자연에 여러 가지 파동 현상이 있으면요, 그거를 기술하는 편민 방정식은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뭐 유체, 그러니까 막 그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거 이런 것도 웨이브죠. 그래서 유체도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예고요. 뭐 전자기학 이제 그 빛이 이제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도 이거의 일부의 예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에 따르면은 일반 상례성 이론, 그러니까 중력조차도 중력파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떤 파동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런 dispersive hyperbolic PD 중에 이제 일부가 이해가 됩니다. 자, 저는 이러한 방정식을 순수 수학자로서 이런 방정식의 해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엄밀하게 이제 이해하는 거가 저의 말하자면 잡이고 제 이제 연구 분야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러면은 너는 수학자인데 왜 이렇게 물리에서 나오는 이제 방정식들을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느냐?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수학자거든요. 전 물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방정식들에서 예상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은 없어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에서 나온 방정식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관심 있어하는 문제들이 이런 물리 현상이랑 연관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물리에서 나오는 방정식들은 사실 이제 저희 세상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낙에 놀랍기 때문에 그 이미 그거를 압축하고 있는 방정식이니까 그 안에 굉장한 이제 그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수학자로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이런 간단한 식에서부터 복잡한 것들을 이제 그 풀어내는, 그러니까 알아내는 이런 게 사실 이제 수학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물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신비한 자연현상이 이미 삼라만상이 이미 이 방정식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정식들이 수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진짜로 저의 이제 그 제가 관심 있는 질문들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인슈타인에 따르면은 그 일반 상수 이론에 따르면은 중력도 이제 그 파동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력을 다루는 방정식도 이런 방정식의 일부인데 그러면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특이점, 그러니까 뭐 중력 혹은 이제 그 시공간이 이제 막 무너지는 어떤 센스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비하게도 물리적으로도 사실 이제 이게 그 재밌는 문제잖아요. 그러고 하지만 실험은 할 수 없지만 이건 수학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블랙홀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블랙홀 내부에도 일반 상수 이론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정말로 뭐 최근에 뭐 발견을 한 게 이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거는 로저 펜로즈라는 이제 그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으신 뭐 물리학자분이 한 추측을 수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는 게 문제인데 뭐 흥미롭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마리를 찾았는데 뭐 막 우리가 홀수 공간 차원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루하실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러니까 숨겨진 그 커넥션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분명히 블랙홀 내부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 게 중요해. 2차원이었으면 이러냐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관심 있는 이런 방식들의 복잡한 해들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해를 기술할 수 있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솔리톤이라는 이제 특별한 해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선형 분산 방정식의 특이점은 어떻게 생성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특이점이라는 게 항상 이제 물리적으로도 재밌는 게 어떤 방정식이 이제 잘 성립하는 어떤 이제 상황을 시작해서 방정식이 잘 성립하지 못하는 이제 그 상황으로 그냥 스폰테니어스하게 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특이점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수학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재밌는 문제들인데 그런 데에서 이게 회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막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싱귤라리티를 이루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들 이런 모르겠어요. 공들을 생각해요. 공들을 이렇게 한 점으로 쫙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이게 한 점에서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딱 그 점이 되게 특별한 점이 되잖아요. 근데 공들을 약간 이렇게 돌려줘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진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튕겨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상한 점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전 이 있으면은 특이점 형성 과정에서 특이점을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특이점들은 수학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돌려주면은 안 보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제 소개 연구 소개는 이 레벨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진짜로 이런 톡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따로 이제 이 텍스트를 만들진 않았고요. 그냥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한 스토리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부탁을 받았을 때 뭔가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거 서지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지 김수람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무슨 조언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제가 이 장학금을 받을 때쯤에 했던 고민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저녁 자리에 앉으면서도 들었던 질문인데 이렇게 수학을 하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셨냐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이제 잘 좋아하셨는지 그런 질문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전 사실 대장금을 받을 때만 해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 오늘 이제 김진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류의 생명과학 이제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생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생물 올림피아드를 하고 이제 생물 R&E 같은 것들 하고 그래서 피펫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논문도 써보려고 하고 이제 그랬었고, 수학은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배울 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제 흥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선형대수를 그러니까 이제 행렬을 배우는데 무슨 퀴즈가 있었는데 이 행렬 4x4 행렬을 주고 행렬식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그때 배운 거는 가장 복잡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덧셈 곱셈 계속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풀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못 푼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워낙 이제 친구들이 다 잘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영재고에서 2학년 때 이 미적분학을 배웠는데, 미적분학 배울 때 갑자기 이건 조금
신기한데 막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되게 웃기게도 그 엡실론 델타에 되게 꽂혔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뭐 그냥 극한이 있다, 뭐 열을 간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했는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딱 멋있게 이런 거를 엄밀하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제 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 수학을 이제 재밌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받을 때쯤에는 그 둘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두 수업을 다 이제 제가 졸업하기 1년 전까지는 다 듣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둘 다 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막 생물은 아시다시피 암기 과목이라 벼락치기를 해야 되고요. 수학은 이해를 해야 돼가지고 평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수학 공부하다가 벼락치기하다, 수학 공부하다가 벼락치기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만 해야겠다 해서 재밌는 걸 하자 해서 수학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수학을 선택을 하지 않고 만약에 생물학을 하기로 했으면은 그게 이제 과연 오답이었을까? 그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나는 이제 여기서 맞는 선택 꼭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랑 사실 지금 수학이 재밌는 이유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 선택을 했던 이유들이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재미를 찾고 더 깊은 재미를 찾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한마디를 해준다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치열하게 고민하되 부담감은 가지지 않고 그냥 이제 재밌는 거를 골라라. 그래서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대장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제 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다양한 연구 성과까지 함께 소개해 주신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봤으니까 우리 20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분들 중에 대표로 한 분 모셔서 앞으로의 포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제 20기 신규 장학생 윤성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대통령 과학장학금 해외 유형으로 합격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윤성현입니다. 우선 선배님들께 너무 발표들이 다 좋은 내용이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지금까지 대장금의 길을 터주신 것처럼 저희도 후배들을 위해 앞으로 대장금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올해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뿌듯한 일이 많은 해였습니다. 허준희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 필지상을 수상받으시기도 하고,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네이처지 선정 2022년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에 저 역시 한 명의 이공계 학생으로서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학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공부하다 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학의 중요성은 오직 증가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더욱 노력하여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굴지 기업을 세워 세계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그 학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쉬운 길을 두고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어려운 길을 돌아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선배님들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성현 학생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20기 신규 장학생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아까 아침에 청와대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또 과학자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윤성현 학생, 네,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멋진 과학자 그리고 혹은 멋진 이 과학의 길로 가는 CEO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연돼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첫 기수가 모든 기수가 모인 첫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기 장학생과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인문학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지 정말 하루 종일 약간 붕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랑스럽고 그리고 함께 마이크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주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선배님들께서 계셔 주셨기에 오늘 지금 후배들이 또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대장금,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예, 여러분의 길에 저도 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대통령 과학장학금 20주년 동문회 밤 행사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